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지역 부동산은 오히려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여름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비수기인데 그렇죠. 올해는 8월에만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 가격을 평가할 때 화랑이냐 불황이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그렇고 거래량이라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8월에는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올 8월은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요. 전국적으로 이 주택 거래량이 9만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도 거의 5% 가까이 더 많이 늘어난 건데요. 이걸 더 서울 주택으로 이제 좁혀보면은 서울에만 2만 1천 건이 넘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은 13,000건이 넘었거든요. 8월에 서울 아파트가 13,000건이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예. 실은 이것은 거래량이 늘어도 너무나 늘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 8월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화랑 여부를 보는 게 이제 경매 시장인데 예. 경매 시장의 전국적으로 낙찰가율이 40%를 넘고 있거든요. 네. 그거밖에 안 돼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시장에 나왔다는 물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건이 나왔으면 네 4건은 네. 내가 저 집을 가질래라고 해서 이 낙찰가율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건 전국이 40%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낙찰가율이 지금 60%가 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경매 시장을 통해서라도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네. 현재 모든 지표가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다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도 계속 성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떴다방도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건데요. 떴다방이 떴다라. 이 떴다방이 뭐냐면은 이제 신규 분양 시장에서 당첨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과 나는 저 아파트가 꼭 갖고 싶어라고 할 때 그 이제 둘을 거래시켜 주는 게 떴다방인데 네.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불법 거래가. 예. 근데 이제 떴다방이 요즘에 많이 하는 행태가 다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제 1순위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이 요즘에 3천만 원, 5천만 원 붙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나는 5천만 원이라도 더 주고 살래라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떴다방이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 그 계약을 할 때 그 프리미엄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당첨됐던 그 신규 분양 가격을 통한 이 다운 계약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은 양도소득세를 이제 이 살려는 사람이 내준다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국세청이 요즘 너무나 잘 잡아내니까 예. 일단은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 대신에 낼 세금을 새로 산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현찰로 이렇게 주게 되는 이제 이런 네. 거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예. 떴다방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떴다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요 굉장히 역설적인 측면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신규 분양 시장,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라는 걸 또 이제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과열 양상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네.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입니다. 이제 저금리에 워낙 돈 빌리는 값, 돈에 대한 이자가 싸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북구 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데 우리 스웨덴 부동산이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복지도 잘 돼 있고 예. 여기도 지금 부동산 과열 때문에 연일 그래요? 헤드라인으로 부동산이 뜨겁다 이런 나오. 이게 저금리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갑자기 좀 뜨거워진 이유는 실은 정부의 부채 대책의 영향도 큽니다. 왜냐하면 영향이죠?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예. 드리겠지만은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호재 악재들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표적인 악재가 2018년 이후부터 펼쳐지게 될 공급 과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2014년 하반기 올해 워낙 많은 이 주택 공급, 아파트 신규 분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건설하는 데 한 2년 반 정도 걸리면 이들 물량이 2018년에는 속속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너무나 많은 공급 과잉이 오면서 이게 악재다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 재료 때문에 좀 집을 안 사고 버텼었는데 이 최근 8월 25일 날 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관만 보면은 향후 공급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이제 거의 핵심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안 살려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은 다시 2018년은 공급 가행이지만 2019년, 20년이 되면은 또 집이 없겠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안 사고 버티던 사람들도 미리 이번에 이제 사는군요. 또 이번에 다시 이제 베팅을 하면서 그렇군요. 들어가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맞물렸다. 그래서 부동산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수도권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지방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6개월, 7개월만 보면은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거든요. 네. 서울 특히 조심. 강남은 워낙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뭐 지방 같은 경우에 6, 7개월에 뭐 계속 하락하다가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가 좀 멈췄다 이러는데 이 비율을요. 한 2012년, 2013년까지 넓히게 되면 이게 큰 틀에서는 키 맞추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와서 2013년, 14년 같은 경우에 지방이 엄청 올랐거든요. 대구, 부산, 뭐 충청도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 30%씩 올랐다가 네. 멈추고 있는 거고. 그러나 2012년, 13년 서울 도심 수도권은 그때는 멈춰 있거나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최근 5년간으로 넓혀보면은 막 서울만 올라 지방만 떨어져라기보다 네. 그동안에 막 올랐던 지방은 주춤주춤해서 떨어져 있는 거고 못 올랐던 서울이 막 올라가면서 이쪽에 이제 키를 맞추는 이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양극화, 즉 서울만 오르고 지방만 떨어진다는 양극화를 논하려면은 일단 키 맞추기 작업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서울만 더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막 지방은 급락하고 서울은 올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최근에 한 6, 7개월만 보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극화도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약 1,200조 원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버블을 키운 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네. 주셨지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정부가 거의 이제 1,200조, 1,300조 원 시대가 됐는데 그 네. 가계부채를 봤더니 거의 60%, 70%가 부동산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즉 주택담보대출, 집을 살려고 빚을 내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정부가 어떤 이제 생각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파트 신규 분양을 줄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살 기회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공급 축소라는 거를 제1 대책으로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앞으로 뭐 내년에 절반 공공 택지를 줄이겠다는 건데 정확히 말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가계부채를 내서 집을 살 기회도 줄어들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 시장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방금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예. 이렇게 되면 당장 공공택지를 줄여버리게 되면 2019년, 20년에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참에 그냥 사두자. 2018년에 공급 과잉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좀 미리 사두면 결과적으로 뭐 2020년, 2021년쯤에 되면은 또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해서 참 이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부양책으로 받아들이는 참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8월 지금 이제 추석인데 추석 예. 이후에도 쉽사리 열기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가계 부채가 사실 뭐 주택 구입뿐만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부채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 가계부채 이제 매달 나오게 되는 통계들을 보면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이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신용대출이라고 해서 뭐 카드 쓴 거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쓴 거라든가 이게 거의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양극화, 즉 일각에서는 집 살려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아예 힘드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고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이제 카드 뭐 신용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돈을 빌리고 있는 네.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모습이 최근 가계부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좀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고 있고 생계형 대출이다 보니 이게 좀 주택 공급 그 규제가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 수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나와야 되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이게 이제 겨우 올라선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 좀 끄고 싶지는 않은 눈치를 네. 이번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두 가지 카드 정도는 쥐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더 뜨거워진다면 나올 게 아마도 분양권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현재 분양권 전매라고 해서 바로 뭐 1순위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거를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붙여서 팔면서 여기에 투기적 수요가 몰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을 카드 중에 하나는 이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는 전매를 못하도록 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기적 수요가
덜 붙게 될 테니까 예. 분양 시장이 좀 잠잠해지겠지라는 카드가 하나 있고요. 정말 마지막 카드는 이제 그 유명한 LTV, DTI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소득 대비 일정 기간 이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이 대출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뜨거워질 경우에는 아마 첫 번째로는 분양권 예. 규제, 두 번째로는 정말 뭐 강한 초강력 규제죠. DTI, LTV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이 실수요자들이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뭘 사라 마라 하기가 좀 그런 게 개인적으로도 워낙 차이가 있고요. 네. 또 예. 개인 재무 상태도 많이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뭐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원리금 부담이 자신의 소득의 30%는 넘지 말아라. 즉 자신이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다면은 원금과 이제 함께 내는 부담이 30만 원은 넘지 않은 순에서 일단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 매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면은 이제는 지방보다는 오히려 서울과 도심 쪽에 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들이 오히려 응축돼서 서울 뭐 도심 쪽에 더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가 이어질까요, 계속? 그런데 그 포인트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와 굉장히 맞물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네. 9월 말에 되면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판단하게 네. 될 것 같은데 네. 특별하게 미국에서 막 금리를 세게 올린다라든가 미국이란 나라가 긴축으로 돌아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이 자산 가격에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이 버블 국면이 글쎄요 당분간은 쉽게 꺼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9월 말 정도를 시장을 한번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정반대로 이제 미국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실은 이게 빠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라든가 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는 네. 이제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의외의 복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 같은 열기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까 쉽게 꺾이진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 지방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 같지만 서울 도심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변수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9월 20일, 21일에 미국에서 FOMC 회의, 이제 금리 통화 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예. 여기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고 여기서도 미국이 뭐 특별한 기조의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글쎄 올 하반기 서울 뭐 도심 약간 넓혀서 이제 수도권까지는 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 아닌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예. 이게 이제 다리를 건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강을 건너서 이제 강 북으로 오느냐 마느냐가 또 하나의 화랑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강을 건너가지고 강북까지도 열기가 오게 된다면 글쎄요,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이제 2006년 여름에 정말 뜨거웠던 부동산 버블 국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연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생활도 안 좋고 기업 실적도 안 좋은데 부동산에 이제 명목치만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 끝나가는데 올 이제 이달 하반기 9월 21일 미국의 금리 정책 한번 보시고 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